토트넘 허스퍼가 전반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면서 반전이 벌어지는구나, 토트넘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했는데요. 오히려 기대감만 높였다가 더 큰 실망을 줬습니다. 후반전에만 4골을 실점하면서 역전패 당했는데요. 대체 전반전과 후반전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수에 의한 실점들도 조금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높았던 경기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짧은 시간 동안 골이 우다닥 들어갔어요. 예, 토트넘도 그랬죠. 전반전 막판 사실 44분하고 추가 시간 포함하면 거의 3분 사이에 2골을 넣었고, 또 후반전 초반에는 맨시티가 또 2분 사이에 2골을 넣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골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좀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3골도 12분 사이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실수들에 의한 골들이 나왔다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양 팀 모두 절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또 일정 속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집중력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선수들도 많이 긴장한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경기는 특히 후반전에 토트넘이 4골을 실점하는 과정 속에 이반 페리시 선수의 좀 문제점들, 특히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면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예상을 많이 좀 깬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네, 일단 스톤스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어렵다가 나왔었는데 과감히 선발 출전. 이것도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선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더브라이너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금 이 경기에서 빠지게 됐죠. 예, 명단은 있었는데 훈련을 좀 불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토트넘과 경기 특히나 전술적인 면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면들이 또 경기력 컨디션이라든지 또 그렇게 좀 분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쉬게 한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넣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지고 있었을 때 물론 몸을 풀게는 했었거든요. 몸을 풀게는 했는데 안 넣은 거 보면은 정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제 명단에 들어간 것은 혹시나 큰 부상을 누가 당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입해야 하면은 이제 선수가 있긴 해야 되니까 명단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루이스가 선발 출전한 것도 약간 조금 예상 외긴 했었죠. 그렇죠. 예, 칸셀루나 워커가 아닌 리코 루이스를 과감하게 투입한 거.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적중한 선발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루이스가 올 시즌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토트넘전은 또 맨시티가 오랫동안 고전해 오기도 했고, 또 역대적으로도 워커라든지 칸셀루가 토트넘과 경기를 잘하기도 한 것뿐 아니라, 솔직히 워커하고 칸셀루가 있는데 3옵션에 가까운 루이스를 쓴 것도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조금 전술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빠지면서 알바레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돼서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든하고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에 그릴리시하고 마레즈를 선택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과르디올라 감독은 고정된 선발 명단 혹은 부동의 주전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 폼을 좀 많이 본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실 콘테 감독에 대해서는 선발 포메이션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구성만 조금 그래도 조금의 좀 이제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도어티 대신에 이제 로얄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지난 경기 대비로 하면은 이제 세세뇽 대신에 페리시치가 나온 것도 있긴 하고, 또 랑글레 대신 데이비스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여기야 솔직히 페리시치가 더 주전이고, 또 이제 벤 데이비스랑 랑글레는 거의 로테이션 자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 변화는 이제 벤탄쿠르의 부상 복귀에 의한 선발 출전과 에메르송이 선발로 나왔다는 거. 특히 에메르송이 이제 선발 나온 것 정도가 조금 깜짝 투입 같은 부분인데, 사실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맨시티를 상대로는 압도당하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띄워주고, 그래도 높이도 있고 수비가 더 되는 수비가 되는 이 로얄을 썼기 때문에 아주 깜짝 카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포진도로 보면 사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중계에서는 알바레스와 홀란의 투톱으로 이제 봤는데, 알바레스를 세컨드 톱으로 좀 내리면서 또 중원 지역에서 숫자를 좀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원래는 4-3-3을 주로 쓰는데 4-2-3-1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토트넘은 항상 언제나처럼 3-4-2-1이었고요. 다만 이제 토트넘이 지금까지 유독 좀 중원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월드컵 이후 고전했던 게 벤탄쿠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경기의 초반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경기 시작하고 15분경까지는 점유율도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53대 47. 이게 토트넘이 상당히 선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양 팀이 탐색전 처음 15분을 보냈었고요. 이제 그 밑에가 이제 15분 이후부터 38분경까지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서서히 맨시티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자기네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토트넘도 상당히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슈팅 숫자가 3대3 동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고 특히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번 경기 잘 준비했구나,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됐구나를 느꼈고요. 근데 이제 39분경부터 이제 맨시티에 조금 공세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먼저 그 그릴리시가 이제 측면에서 길게 반대쪽으로 넘겨준 거를 루이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건 요리스 골키퍼가 잘 막았죠. 왜냐면 살짝 굴절돼가지고 막기 힘들었는데도 따라가면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요리스 골키퍼가 최근에 부진 때문에 조금 이번 경기 정신무장도 열심히 했고 좀 그 빠른 그 판단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까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42분경에는 아케가 롱패스를 상당히 잘 넘겨준 거를 이제 홀란드가 받아가지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걸 이제 요리스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혀가지고 막아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요리스 선수가 이번 경기 명예회복을 좀 하겠다. 네, 지난 경기 보여줬고, 실책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상황들에서 토트넘이 실점을 했다라면 또 한 번 뭐 대량 실점 및 일찌감치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두 번의 선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3분경에는 로드리가 이제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홀란드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건 이제 골대를 넘어갔죠. 네, 이 장면에서도 뭐 요리스가 빠뜨리긴 했어도 열심히 또 나와주면서 혼란이 좀 방해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장면까지 요리스가 좀 토트넘을 좀 구했다 네.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은 예상치 못했던 선제골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벤탄쿠르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맨시티가 이제 서서히 기세를 올리면서 골이 나오겠다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에데르손 골키퍼의 실수도 있긴 했지만은 벤탄쿠르가 조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붙어서 이제 로드리한테 가로채기를 성공시켰죠. 예, 그리고 그 흐름볼을 클루세스키가 이제 그대로 본인의 장기인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잘한 역임은 벤탄쿠르와 쿠루세스키가 예.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와서 토트넘을 바꿔놓고 4위로 챔스에 진출시킨 그 주역들이 여전히 지금 보니까 토트넘의 그 핵심이다 네. 라는 걸 보여주는 두 선수의 활약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추가골이 나온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추가골도 결국은 벤탄쿠르가 기점이었거든요. 예. 벤탄쿠르가 역습 상황에서 롱패스를 케인한테 찔러줬고요. 이게 이제 케인하고 로드리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케인이 먼저 볼을 터치하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어요. 예. 전 이 장면 보면서 로드리가 첫 실점 장면에서 어쨌건 본인이 가로채기 당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쿨루세스키가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볼을 받고서는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이제 케인이 받아가지고 이거 케인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경합 과정에서 슬라이딩을 통해서 소유권을 획득해낸 다음에 각도가 없었는데 슈팅 가져간 거를 에데르손 골키퍼가 펀칭을 해냈으나 이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에메르송 앞으로 떨어지면서 헤딩 골을 넣게 된 거죠. 네, 리바운드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에메르송 톱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또 콘테 감독이 투입할 때는 윙백들을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하게 하고 또 윙백들에게 헤더 슈팅도 요구하는 게 콘테 네. 감독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잡아줬고 그에 앞서서 연계해주고 공 따내고 슈팅까지 했던 케인 선수의 폼이 확실히 좋다라는 것. 네.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전반전에 특히 막판에 이런 좋은 모습들을 봤을 때는 벤탄쿠르가 오니까 그래도 토트넘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특히 네. 득점 장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이전보다는 중원 플레이가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패스들이 전개가 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런 압박 같은 걸로 이제 뭐 가로채기 같은 것들도 성공시키면서 역습의 기점 역할도 톡톡히 해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왼쪽이 이제 볼이 없을 때하고 오른쪽이 이제 볼이 있을 때거든요. 볼이 네. 있을 때 보면은 벤탄쿠르의 그 구역 점유가 가장 크죠. 토트넘 예. 선수들 중에서. 이 정도로 왜 그동안 그 토트넘이 경기했을 때 중원에서의 패스가 답답했는가를 벤탄쿠르가 오면서 야, 이게 바로 벤탄쿠르의 효과고 벤탄쿠르가 없을 땐 이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뭐 일단은 맨시티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적으로 졌지만 벤탄쿠르가 돌아온 건 분명히 향후 토트넘에는 호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전반전 결국에는 스코어가 토트넘의 2대0 리드였기 때문에 보통은 또 2대0 리드를 쉽게 뭐 역전패까지 당하기는 뭐 어려우니까 최소한 승점은 없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기대 득점도 맨시티가 0.65골 그리고 토트넘이 0.43골. 그러니까 이건 뭐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점유야 당연히 뭐 맨시티가 많이 하는 팀이니까 61대 39였고 슈팅 숫자도 7대 6으로 하나밖에 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상 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도리어 이제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3대 2로 앞섰고요. 네. 예, 뭐 그가 전체적인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거든요. 전체적인 공격을 주도한 거는 맨시티가 맞긴 해요. 위협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효과적으로 역습을 쳐야 될 때 확실하게 치면서 그 구간에서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높게 올라왔고 도리어 그 첫 번째 골 장면은 맨시티가 공격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끊어내가지고 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점유하면서 공격을 이끌긴 했으나 토트넘이 강한 압박과 효과적인 역습 플러스 상대의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2대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였죠. 네, 토트넘이 맨시티 킬러다라는 면모를 보여줬던 전반전의 상황이었는데 예, 뭐 그래서 이제 구역별 점유율 보더라도 전반전은 토트넘이 나름 선전을 했어요. 왜냐면은 맨시티가 어쨌건 점유율을 가져간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33.1%, 맨시티 수비 진영에서 25.9% 이거면은 그래도 나름 선전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앙이나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많긴 했어도 상대 진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주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의 점유율이 그래서 41%로 조금은 떨어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는 맨시티를 상대로 조금은 더 경기력적인 면에서 좀 잘 준비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역습이 잘 됐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중원에서 벤탄쿠르가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최근에 봐왔던 실망스러운 토트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맨시티 수비 진영에서는 17.3%밖에 되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상대 위험 지역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고 반면에 이제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는 34.5%의 점유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원 점유율이 또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죠. 예. 이거는 맨시티가 원하는 식으로 플레이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후반전은. 전체 점유율은 오히려 맨시티가 줄어들었으나 실제적인 또 유효한 점유율, 공격적인 점유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압도를 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벤탄쿠르가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이었잖아요. 부상 복귀전이었는데 그래서 전반전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 되니까 급격히 이제 체력 문제를 드러내더라고요. 실제 뭐 이 경기에서 벤탄쿠르가 75분을 뛰었잖아요. 근데 활동량이 9.63km인데 이걸 90분 후 환산하면은 11.65km로 쿨루세스키 다음으로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평균 속도가 7.56km/h로 교체 출전한 선수들보다도 더 높았어요. 이거는 그가 굉장히 그래도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뛰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안 그래도 부상에서 갓 복귀한 선수가 그것도 한 달 넘게 결장했던 선수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후반 와서 이제 방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맨시티로 넘어갔다는 거죠. 사실 벤탄쿠르가 온전한 컨디션이었다면 조금은 더 토트넘에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이고 초반에 이런 실점을 좀 면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비길 수 있는 흐름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벤탄쿠르 선수가 한 75분경까지만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를 했다면은 마지막 25분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또 이제 맨시티의 전술 변화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전 같은 경우는 공격 방향 비율이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왼쪽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그릴리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패스를 통한 슈팅 기회가 많이 나왔고 오른쪽에 마레즈는 거의 그 공을 잡을 상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 와가지고 아예 마레즈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리시치 쪽을 집중 공략을 했고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계속 뒤에서 패스들을 공급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드리까지 벤탄쿠르가 지치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로드리가 후반 와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경기를. 전 그게 컸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도 그렇지만 로드리를 계속 압박한 벤탄쿠르의 플레이 덕분에 맨시티의 중앙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좀 원활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 전개도 활발하게 측면 공격수들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을 좀 끌고 가는 그릴리시 쪽으로 공을 많이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후반전에는 로드리가 살아나니까 공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마레즈 쪽으로도 공이 잘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그 마레즈의 히트맵 전반전과 후반전인 건데요. 전반전과 후반전 딱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전에 더 넓어지고 그 공격 쪽으로 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마레즈하고 루이스의 히트맵을 합친 거거든요. 합친 거 보면은 완전히 오른쪽 구역을 점유해버렸죠. 그러니까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 둘이.
특히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 벤탄쿠르가 열심히 뛰어주면서 중앙 지역에 수비 커버도 잘해줬는데 후반전에 그런 부분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페리시치의 수비가 가담이 커졌고 거기에 호이비에르도 사실 평소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보이니까 후반전 들어서 점점 더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제 어쨌건 간에 토트넘의 더블 볼란테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오른쪽이 호이비에르, 왼쪽이 벤탄쿠르잖아요. 예. 그건 직접적으로 페리시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커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맨시티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었거든요. 먼저 그 51분경에 이제 니코 루이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마레즈한테 패스를 공급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마레즈가 페리시치를 제치고 그리고 드리블로 돌파해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균도안이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뭐 다이어한테 막히긴 했으나 이제 혼전 상황에서 알바레스가 골을 밀어넣게 된 거죠. 사실 뭐 다이어가 1차적으로 잘 커트하긴 했지만 그 뒤에 혼전에서 또 로얄 선수하고 요리스 선수하고 엉키는 상황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알바레스가 잘 그 상황을 포착해서 또 구석으로 잘 차놨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잘 넣은 골이기도 한데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마레즈가 사실 페리시치가 보고 있는 상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껴버린 거. 뒷공간을 완전히 1대1에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측면 수비수라면 자존심 상해야 될 장면으로 실점을 했다. 난 공격수니까. 완전 공격수 출신. 현재 역할은 이제 왼쪽 윙백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크맨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분 만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번은 이제 그 마레즈 선수가 로드리랑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로드리가 로빙 패스를 해준 거였거든요. 공중볼 경합에서 페리시치가 밀려버렸어요. 사실 페리시치는 이제 공중볼 경합을 좀 잘하는 또 윙어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달려 들어오는 마레즈의 기세가 좋기도 했지만 페리시치 자체의 좀 컨디션도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았나. 또 1대1 상황에서 뚫렸던 것 때문에 좀 위축된 그 심리적인 멘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마레즈의 헤더 패스를 혼란이 또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골이 나왔고 또 이 골은 혼란 선수가 최근에 이제 득점 침묵을 하던 와중에 또 그걸 깨는 또 골이었어서 여러 가지로 맨시티는 이제 완전히 기세가 올랐다. 근데 토트넘한테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60분경에 클루세스키가 이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다가 컷백을 준 거를 페리시치가 거의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 루이스가 수비를 잘해준 것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루이스 맞고 골대 맞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또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도 잘했어요. 문전 깊은 곳으로 침투하면서 수비를 끌고 왔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프리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니코 루이스가 몸을 던져서 맞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골대는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그 기회가 왔다면 평소에 잘하는 우측 상단 구석을 노리는 좀 그런 마무리를 한다면 수비가 아무리 많아도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안일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페리시치가 특히 토트넘 와서는 크로스는 좋은데 슈팅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본인이 두 골을 내준 상황에서 관여한 데다가 기회까지 놓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전골 장면에서도 페리시치의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됐었죠. 일단 루이스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쫙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로드리가 측면으로 내준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또 페리시치가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로드리가 전환 패스를 할 때 마레즈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레즈를 막기 위해 페리시치가 뛰쳐나왔어요. 근데 뛰쳐나올 수 있는 건 그 위치에서 일단 마레즈를 막아야 되는 게 페리시치고 이전 두 장면에서 본인이 또 놓쳤기 때문에 이번엔 잘 막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달려나왔는데 오히려 마레즈가 공을 키핑하면서 페리시치를 좀 역동작으로 유인하면서 툭 밀어냈거든요. 영리하게. 그러면서 이제 마레즈가 거의 페리시치를 털고 뒤를 무너뜨리고 이제 직접 슈팅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을 넣은 거죠. 역전골을. 앞선 장면 같은 경우에 페리시가 그래도 안쪽에 있었으니까 슈팅까지 때리진 못했어요.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장면은 페리시가 뛰쳐나오면서 뒤를 얀연 열어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이제 페리시치가 가장 먼저 69분경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세세뇽이 이제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페리시치가 69분 뛰면서 일단 패스 성공률도 71%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빅찬스 하나 놓친 것도 있었고요. 볼 경합 승률도 그라운드 볼 경합을 8회 해가지고 3회밖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공격수면 이래도 돼요. 근데 수비수잖아요. 특히 마레즈와의 경합에서 거의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히든 횟수도 12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본인의 장기인 크로스 패스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페리시가 이날 경기를 보자면은 토트넘 입단 후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저는 평점이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6점대를 받기에는
제가 봤을 땐 4, 5점대가 나와도 할 말이 없었다. 저거는 뭐 통계 기반 그렇죠. 그거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다른 평점들은 제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페리시치가 분명히 토트넘이 역전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원흉에 가까운 플레이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75분 경에는 벤탄쿠가 너무 지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영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비스마를 교체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78분 경에는 벤 데이비스하고 에메르송을 빼고 공격수인 히샬리송과 이제 센터백인 랑글레를 넣으면서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실질적으로 뭐 케인, 히샬리송이 투톱, 손흥민 선수와 크루세트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뭐 형태였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랑글레 투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죠. 예, 에데르송의 롱패스를 랑글레가 볼터치 슛을 범하면서 뒤로 흘렀고 이걸 이제 마레즈가 받아가지고 가볍게 이제 골을 넣었죠. 토트넘 선수들이 뭐 마레즈에게 뭐 선물을 한 뭐 그런 경기 같았는데 예. 특히 이 장면은 사실 이렇게 허벅지를 깊이 하나 빠뜨렸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좀 마레즈 먼 쪽으로만 쳐놨어도 괜찮았는데 거의 뭐 아마추어적인 실수 아니냐. 뭐 나는 볼 다루는 센터백이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시점까지 그래도 3대2였으니까 동점골이라도 노리려던 그 기세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 모든 추격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골이 나오면서 이제 토트넘은 4대2로 졌습니다. 예, 그럼 뭐 후반전은 맨시티가 압도한 경기였거든요. 뭐 기대 득점만 보더라도 맨시티가 1.8골, 토트넘은 0.41골, 후반전만 놓고 보면요. 점유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구역별 점유율에서 맨시티가 공격 진영에서 점유율을 거의 했다는 거. 그리고 슈팅 숫자도 9대3으로 이제 뭐 정확하게 3배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맨시티가 4회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은 하나도 없었고, 토트넘이 후반전엔 기억에 남는 공격 자체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페리시의 뭐 슈팅이 그 골대를 맞은 장면이 네. 유일했고, 특히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반전에 그래도 히샬리송이 들어가고 뭐 몇몇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토트넘이 이제 막판에 뭐 당연히 지고 있는 팀은 그렇지만 공격 위협도가 높아졌을 때 그 에데르송의 골킥 하나로 실점을 하면서 모든 그 희망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자신감,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보니까 진 건 진 건데 마지막에 세게 골을 내준 게 오히려 더 큰 좀 타격이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이 거기다가 들었어요. 이 경기가 결국은 뭐 실수에 의한 실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시면은 두 골은 그래도 공격할 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두 골은 도리어 토트넘이 공격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 쪽에서의 미스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실점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이 실점 중에 한 골이 자기네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 실점을 한 거였고요. 네, 양팀 모두 조금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6골 중에 최소 3골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절반이 상대 실수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건 이제 기대 득점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반전은 그래도 나름 비등비등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후반전 들어서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맨시티가 2.45골, 그리고 토트넘은 0.84골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죠. 네, 결국에 또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벤탄쿠르가 제 몫을 하느냐 아니냐, 벤탄쿠르 있고 없고가 토트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에 지금 토트넘에 필요한 건 중원 보강이었다. 미드필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경기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뭐 기대 득점은 아까 얘기 드렸고, 슈팅 숫자는 16대9로 뭐 2배 가까이 맨시티가 더 많았었고요. 점유율도 59대 41로 크게 앞선, 그건 맨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 경기 전체로 놓고 보면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이 턴오버스 이거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토트넘이 항상 밀리는 지표거든요.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이번 경기는 더더욱이나 또 맨시티가 전방에서 13번이나 공을 빼앗아 왔고 그걸 통해서 4차례 슈팅을 했는데 토트넘이 이제 득점한 그 장면, 벤탄쿠르가 좀 압박해갖고 슈팅으로 골을 만든 장면 외에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전방 압박도 없었고 전체가 3번밖에 안 되니까 현대 축구의 그 조류와는 맞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전은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후반 와서 이게 급격하게 바뀐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일 14하고 이제 하프 스페이스 이것도 뭐 이제 지긋지긋해요. 토트넘은 지금 전방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딱 아스날전하고 비슷한 스탯이 나온 거잖아요. 저 기록 자체가.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마레즈였죠. 토트넘 측면은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뭐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5%, 공격수면은 괜찮은 수치인 거죠. 볼터치도 78이면 공격수면 상당히 많이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많이 시도했고 성공도 괜찮게 했고
볼 경합 승리 횟수도 9회 경합해서 5회. 그러니까 5할이 넘는 거거든요. 예. 이게 페리시치랑 마레즈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도리어 마레즈가 5할 이상의 승률을 가져가고 페리시치는 5할이 안 되는 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3회. 그 크로스도 페리시치는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마레즈는 3회를 성공시켰고 빅 찬스 1회 그 중에 하나 기록했고 2골 1도움을 기록한 거죠. 예, 게다가 공까지 3개 따냈으니까 페리시치가 이 마레즈에게 완패를 당했다. 처참하게 발렸다. 그래서 이제 밑에 문구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후반적 퍼포먼스는 믿을 수 없었다. 예, 사실 뭐 마레즈가 맨시티의 주전자를 꿰찬 이유가 뭔지 최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마레즈가 오른쪽 뒤에서 사실 칸셀로와 뛰었을 때는 뭐 좀 합이 안 맞는 느낌도 있었는데 루이스가 커버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속적으로 어쨌건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마레즈가 또 마음껏 날뛸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 성공률이 96%로 이 경기에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볼 터치도 74회.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데다가 무엇보다 또 마레즈가 공격적으로 막 나서기 위해선 뒤에서 수비적으로도 조금 버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루이스는 이전 경기들을 봤을 때는 몸싸움이 좀 약하면서 이 부분,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 요소를 드러냈었는데, 이 경기는 수비적으로도 정말 잘했거든요. 일단 뭐 경합승리 6회를 기록했고, 예, 그리고 이제 파울 획득 4회를 기록하면서 또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던 데다가 소유권 획득도 3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굴절됐던 골이 될 만한 슈팅까지 기록했으니까, 뭐, 토트넘과의 빅매치에서 특히 맨시티가 지난 시즌 2번이나 진 팀을 상대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이 선수가 뭐 이제 티네이저, 2004년생이고,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18살이거든요. 이 나이에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맨시티의 앞으로 이제 새로운 주전 풀백으로 성장하겠다. 무엇보다도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딱 맞는 유형의 풀백이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전반전은 망쳤거든요. 전반전 벤탄쿠르한테 판정패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후반 와서 마침내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왜 내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패스 시도도 105회, 그래서 성공도 98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전진 패스라던가 전진 볼 캐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이 경기에서. 게다가 혼란의 동점과 과정에서도 마레즈를 향한 로빙 스루 패스 요것도 좋았고, 또 페리시가 못한 거긴 하지만 전환 패스를 통해서 마레즈의 골 상황에서도 공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로드리는 이제 득점으로 가는 길도 열어준 선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요, 딱 저기 로드리를 중심으로 마레즈, 루이스 이렇게 셋이 삼각대형을 그리면서 패스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장면들, 화살표도 양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맨시티가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날 경기는 솔직히 뭐 홀란 선수 조금 조용한 편이었고, 그릴리시도 전반전 말고는 거의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릴리시가 뭐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 선수들은 이제 공이 없는 상태가 많았고, 말씀하신 로드리, 루이스, 마레즈를 중심으로 공격이 펼쳐졌다. 반면 이제 토트넘도 할 얘기가 있는 건데요. 뭐냐면요, 토트넘 같은 경우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최근에는 비교적 손흥민 선수 중앙에다가 그래서 골대 가까이로 가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 왼쪽이 밀려버렸다고 했잖아요. 왼쪽이 밀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원래는 올라가서 크로스를 주거나 패스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밀려서 도리어 벤 데이비스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계속 수비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밀려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한테는 볼 배급이 전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혼자 외딴 선물이 있죠. 물론 뭐 페리시치가 올라갔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에게 뭐 조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와 줘야 옆에 선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 들어서 가장 안 좋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터치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이제 슈팅을 원래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도, 한번 주저하다가 결국 슈팅을 못 가져가고 뒤로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조금만 이제 자신감이나 좀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다. 하지만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경기에 이제 볼 전진 패스와 볼 캐리를 보더라도 일단 로드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양쪽
그래프에서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외에도 또 이제 루이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예. 예, 어린 나이의 선수임에도. 그리고 또 이제 마레즈 같은 경우도 전진 패스하던가 캐리하던가 전체적으로 조금 위쪽으로 가 있고, 또 이제 그릴리시가 확실히 볼 캐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지표고, 또 이제 스톤스는 전진 패스를 상당히 많이 준 게 눈에 보입니다. 반면 이제 토트넘 선수들은 클루세스키가 정말 고군분투, 예, 클루세스키 제외하고는 그래프상에서 다 낮죠. 벤탄쿠르야 일찍 교체아웃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쿠루세스키가 뭐 실제로 골도 넣었고 또 페리시의 그 골대를 맞춘 장면도 끌어냈고, 대체적으로 쿠루세스키와 벤탄쿠르 정도만 조금 맨시티를 상대로 뭐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 경기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야, 토트넘은 그냥 유벤투스에서 다 영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풋볼 런던에서는 뭐 경기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탄쿠르에게 평점 9점 높이 줬어요. 아무래도 네. 부상 복귀 전이었고 또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6주 만에 경기를 뛴 거잖아요. 예, 약간 좀 이거는 그래도 너무 많이 줬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왜냐면 네. 후반 들어서는 그렇죠. 거의 잠수를 탔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예, 아마도 그가 대견하다 뭐 예.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너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약간 좀 이런 의미가 사기를 좀 북돋아주려는 것 같고, 예. 압박과 에너지를 통해서 토트넘에서 그나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뭐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계속 그냥 뭐 좀 무색무취의 경기를 하고 있고, 네. 가장 좀 이제 주목할 부분이 페리시에게 평점 3점이 주어진 건데, 사실 페리시가 뭐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한 문제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하고 네. 있어도 그래도 본인의 그 장점들을 좀 드러내는 경기들을 했고,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도 꽤 있어서 예. 오히려 이 영국 언론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은 좋게 평가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점도 높게 나왔었죠. 뭐 예. 어쨌건 팀 내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올리는 선수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예. 근데 이번 경기는 거의 뭐 만장일치로 페리시가 이번 경기 최하 평점을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럼 뭐 마레즈가 페리시치한테 오늘 밤 내내 힘든 시간을 선사했다라고 하면서 맨시티가 3골을 넣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빅찬스까지 놓쳤다. 이날 경기에선 뭐 사실 페리시치가 정말 이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패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수였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리아드 마레즈는 당연히 뭐 네. 경기 최우수 선수 공식적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네. 또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맨체스터 지역지에서도 네. 평점 9점으로 뭐 최고의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루이스가 받았고요. 예. 8점으로요. 로드리 같은 경우는 6점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왜냐면 전반전 부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반전에는 안 좋았었으나 이제 후반전에 잘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루이스 같은 경우에 앱솔루트리 테리픽이라면서 뭐 나이에 또 준하는 평가일 거예요. 네. 이 나이에 이 정도를 해줬어? 뭐 이런 네.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맨시티가 이제 지금까지 토트넘이 그런 모습을 올 시즌 많이 보였는데 뒤집기에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2골 이상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긴 한 건데요. 이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기록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최다 무패 기록인 그렇죠. 거죠. 2골을 예, 내주고도 5경기째 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먼저 2골을 실점했다가 전반전에 만회하면서 뒤집거나 무승부를 만들었던 거였죠. 예. 전반전에 0대2로 지고 있는데 뒤집은 적은 없어요. 예. 그가 비기거나 뒤집은 적은 없어요. 예. 이게 그가 기록으로 보이는 게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반전을 2골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이 1승 2무 51패예요. 이게 그가 지고 있었을 때 나온 네. 기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승리예요. 그러니까 막 통계 기록 봤을 때 뭐 스코어 카드 그런 배팅 정보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전반전 이렇게 끝났으니까 솔직히 맨시티가 후반전에 이기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저는 이 기적의 역전패에 있어서는 물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마레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압박 강도를 높였죠. 후반 네. 와가지고 전반전에는 압박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전반전에는 예. 격렬함이 부족했다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후반 와가지고 전반전 하프타임 때 이제 선수들한테 굉장히 헤어드라이기를 돌리고 예. 그게 이제 통한 부분도 있는데 콘테 감독의 대응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페리시치가 그렇게 뚫리고 있을 때 빨리 바꿔줬어야 되는 건데, 예, 이미 역전을 당하고 나서 바꿔준 거는,
예,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예, 물론 이제 추격골이 나온 다음에 2분 만에 골을 내줬으니까 네.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두 골을 내준 시점에 빨리 바꿔줬어야 된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지친 기색을 이미 후반전 시작할 때부터 조금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벤탄쿠르를 뭐 늦게 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랬으면은 차라리 3미들로 전환하는 게 그렇죠. 어땠을까. 예, 왜냐면 2대0을 앞서고 있었잖아요. 저도 생각되는 게 2대 0이었다면 조금 더 후반전을 실리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상대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 아예 정말 내려서서 역습하는 형태가 되는 네.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3-5-2로 전환을 했었으면은 그럼 벤탄쿠르의 영향력이 떨어졌을 때 비수마라던가 뭐 호이비에르가 커버를 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벤탄쿠르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르면서 네.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좀 아쉽다. 그랬으면은 페리시치의 수비 약점도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선제골을 실점한 그 시점에라도 준비를 해서 바로 두 골 번째 골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무승부를 지킬 수 있는 경기는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콘테 감독의 운영의 실패다. 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영입한 선수들,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 다 실패했다는 거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죠. 페리시치도 그랬고, 랑글레도 그랬고, 비수마도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고, 예, 그럼 결국은 지난 시즌 멤버들로 나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예. 요즘 계속 하는 거 보면요. 여름 이적 시장의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토트넘 뭐 최근 성적 심각합니다. 최근 네.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인데요. 게다가 실점이 득점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너무 많은 실점들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네. 10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전체를 놓고 봐도 네. 가장 많은 골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펠리스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멀티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어요. 예, 그나마 이제 득점은 괜찮았었는데 네. 최근에 좀 그것마저도 좀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토트넘이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웬만하면 콘테 감독을 시즌 중에 바꿀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위약금 문제도 있어서. 네. 하지만 풀럼전까지 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1월 24일 화요일 새벽 5시거든요.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아, 풀럼이 쉽지 않은 상대긴 하죠. 예. 예, 특히 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상당히 압박을 잘해주고 있고, 또 이제 팔리냐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원도 상당히 단단한 편에 속하는 데다가 이제 크로스에 이은 미토비치의 헤딩골, 그리고 또 이제 뭐 비니시우스도 곧잘 헤딩골을 넣고 있죠.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략당할 위험 소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아스널 맨시티와의 연속 경기긴 했지만 2연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풀럼전을 만약에 진다면 3연패가 되고 뭐 프레스턴전은 FA컵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다시 맨시티를 만나서 네. 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리그 4연패까지 가능하다. 거기에 뭐 레스터시티는 원래도 뭐 전반기에도 토트넘이 혼인 선택골로 대승하기도 했고 최근에 워낙 안 좋긴 한데 이 레스터시티전까지도 그르친다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레스터 시티전 그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겼을 때도 고전했죠. 그렇죠. 예, 그 메디슨한테 계속 네. 털리면서 예, 지고 있다가 대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기 때문에요. 결국엔 토트넘은 이제 풀럼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정말 콘테 감독의 거치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질 토트넘의 상황들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토트넘이 움직일지에 대한 상황까지도 하다시 체크하고 또 부버지 김현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